94년부터 96년까지 한 2년 정도 사이에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금호그룹 회장부속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마침 과거 50년을 정리하고 그룹의 미래 50년을 설계하는 작업에 그룹 TFT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맡았던 분야가 미래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책을 미래에 관한 서적을 한 200권 정도 읽으면서 앞으로 50년 후에 미래는 이렇게 된다라고 쭉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19년 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는 정말 없이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까 어떤 분도 그렇게 잠깐 써줬던데 어떤 특정한 분야를 알아야 된다 생각하면 한 분야의 책을 한 100권 정도 쌓아놓고 읽기 시작해서 한 50권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래 공부는 그렇게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알아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바뀌어가는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물론 그게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틀렸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거의 음주운전하는 거다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면서 20년 가까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는데 2015년 정도 후반에 되면서 뭔가 앞으로 전개되는 사회 양상이 과거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느낌이 직관적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5년 말, 16년 초 이럴 때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이제 20년 만에 다시 한번 미래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는 다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2016년 2월 달에 그때 이제 설이 있었는데 설 때 사장 혼자서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특히 리더들하고는 같이 해야겠다 싶어. 저희 회사에 이제 리더급들이 한 30명 되는데 2016년 2월 달 설날 제가 좀 폭거를 저질렀죠. 뭐냐면 그때 퓨처 스마트란 책 한 550페이지짜리 되는 책하고 2030 대담한 도전이라는 또 역시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미래서적 2권을 던져주면서 설날 놀면 뭐하냐 이 책 읽고 와라 설날 연휴 때 그래가지고 강제로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준비를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나중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년, 20년 후에 보면 2016년 2월, 3월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때고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행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016년 2월, 3월에 다 잊어버렸죠, 벌써. 16년 3월에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달 3주 정도 우리나라를 인공지능 열풍으로 몰아넣었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나라나 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우리 민족의 단점은 미래가 닥치기 전에는 거의 미래 준비를 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근데 장점은 닥치면 굉장히 빨리 변화하는 게 있습니다. 2014년, 15년, 2010년 이럴 때부터 전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의 모르고 있었어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드론,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잘 이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일반에게.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이런 얘기 하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 것 같아요. 상식 시험을 보면.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퓨처 스마트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30년에 미래 교육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희는 교육회사니까 2030년에 이런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뉴스가 뜰 거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세계의 아바타 강사 한 명이 전 세계 교육시장의 70%를 장악을 하는데 이 친구는
100개국 언어로 150개국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동시에 강의를 하고 분야도 경영학, 뭐 기술, 의학, 뭐 법률 이런 걸 통틀어서 전부 강의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150개국에서 100개국으로 동시에 질문이 나오면 다 쏟아지는 그 질문을 다 답변할 수 있다. 이 아바타 강사 한 사람이 전 세계 교육 시장의 70% 장악한다. 이게 이제 뉴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굉장히 일반화됐죠. 영화 더 허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연애를 못하는 남자가 인공지능하고 막 연애를 하는데 막 나중에는 인공지능 모르고 현실에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사랑하게 돼가지고 막 매달리게 돼서 그래서 그 허라는 그 인공지능 주인공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 800만 명을 동시에 상대해주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6년 2월 전까지는 이런 걸 전혀 몰랐었고요. 2016년 2월 달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알파고가 들었고 정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만약에 16년 3월 달에 알파고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막 그런 세상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거죠. 어떤 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다른 나라에서 하나도 안 쓰는데 왜 한국에서만 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4차 혁명 허구고 이건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뭐 우리도 그런 거 쓰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역대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점이자 장점이었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패스트 팔로우 해가지고 빨리 캐치업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팔로우가 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렇게 개척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는 4차 산업혁명 안 쓰는데 우리는 쓰니까 이상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3.0 그래서 공업 3.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중국도 공업 3.0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미국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라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키워드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4차 혁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저성장이 일반화된다, 뭐 비정상이 정상이다, 상실 리스크다 이런 걸 생각했는데 사실은 4차 혁명이 오면서 가장 중요한 그 변화가 우버 모멘트로 대변되는 건데 우버 모멘트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우버는 다 타보셨죠 요즘은? 우버 다 타보셨죠? 제가 처음으로 우버를 탄 게 2015년 말이었는데 딱 그때가 저한테는 굉장히 변곡적이었는데 사실은 공유경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버가 이런 것들이 불과 2년 전에 그러니까 성공하리라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특히 제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특히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막 택시 타고 가다가 사람 잡아가서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차를 어떻게 탈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뉴욕에서 커네티컷에서 이제 JFK까지 한번 집 식구들이 타라고 그래가지고 탔는데 딱 신청하자마자 5분 만에 커네티컷 굉장히 외곽 지역인데 5분 만에 도착한다 뜨고 차종과 사람 사진이 그대로 뜨더라고요. 사진 뜨고 그 사람 평점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프티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가격이 택시 타면 150불인데 75불이고 타자마자 내비게이션, 미국 내비기도 별로 없는데 내비가 다 보여주고 그리고 얼마 남았다 보여주고 내릴 때는 결제 안 하고 바로 내려도 자동으로 결제가 되면서 그 내용이 영수증으로 날라오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이게 세상을 바꾸는구나. 근데 우버 모멘트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우버를 딱 만나는 순간 세상의 변화를 깨닫는 건데 우버 모멘트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존 산업에 IT 기술이 결합되면서 기존에 생각했던 모든 산업들이 다 혁명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아는 산업은 IT와 결합이 별로 상관없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까 토이자르스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이렇게 되는 거고 정말 다행스럽게 2년 만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해가지고 아까 발표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2년 사이에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한참 2015년 말하고 10년 초에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거는 인류 문명사적인 대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가히.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인류 문명사적 대전환기라고 했고요. 이거는 2015년부터
2050년까지 전개될 거다. 2050년까지의 인류 문명사적 전환기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감히 문명사적인 전환기라는 얘기는 인류 역사 수천 년에 정말 한 번 올 듯 말 듯한 그런 대전환기가 된다는 거고, 기존의 상식과 기존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쭉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이 중에서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기존 성공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경영학에서 뭐 여러 가지 원리와 원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유리하다. 이게 뭐 거의 한 50년 이상 내려온 그 가장 맞는 거, 지금도 상당 부분 맞을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이 대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금융산업을 이야기하는데요. 핀테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여러분 뉴스를 이렇게 쭉 보시면 뭐 국민은행이 어디를 합병해가지고 가고, 신한은행이 또 어디를 합병해가지고, 그래서 국내 리딩뱅크 싸움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리딩뱅크라는 것은 결국 1등 은행이 누구냐는 거죠. 1등 은행을 어떻게 했냐면 자산이 제일 많은데, 점포가 제일 많은데, 뭐 여신 규모가 제일 큰데, 이런 데를 가지고 우리가 리딩뱅크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는 거죠. 규모의 경제를 키우려면 자꾸 합쳐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번들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번들. 근데 요즘은 이제 번들 가지고 안 되고 언번들의 시대가 됐다라고 하죠. 언번들링. 떼내는 것이 경쟁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의 경제 있지만 범위의 경제도 있잖아요.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수신, 여신, 뭐 외환, 뭐 보험 파는 거, 뭐 다 하는 거, 투자까지 다 하는 거. 합치면 합칠수록 커진다라는 게 이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범위를 많이 하면 하는 게 범위의 경제인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결합되면서 과거는 외환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술만 가지고 사람도 없이 트랜스퍼와이즈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외환에서 거의 1등으로 치고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계속 되고 있죠. 재작년에 국민은행이 뭐 5천 명을 감원한다 그랬고요. 작년 3,500명 감원한다 했는데, 요즘 뉴스 나오잖아요.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작년에 5천 명 감원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그 은행 행장께서 경영을 못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번들링이라는 것은 이제는 어떤 회사는 펀딩만 하는 회사, 그리고 어떤 회사는 투자만 하는 회사, 소셜 펀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만 하는 회사. 이런 전문적인 회사들이 기술과 결합되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다. 이거를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은행들이 별로 이렇게 변하지 않았다가 작년에 딱 1년 됐죠. 작년에 이제 카카오뱅크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아서 지금 은행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융업, 핀테크뿐만이 아니라 전혀 그럴 줄 않을 것 같은 내 산업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모멘트가 모든 산업에 같이 가고 있고요. 이런 큰 변화 속에서도,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다 망할 것 같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역시 더 잘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요. 더 못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나가는 회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명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미래를 차지하는 회사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요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즈라고 해서 MTP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실리콘밸리나 심지어 중국 벤처기업들 중에서 이거 하면 나 이거에서 돈 벌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 사업을 하면 돈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하고, 난 이걸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만 간단히 들어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요즘 이제 테슬라도 그 자율주행차 이것도 몇 년 전까지 일론 머스크란 사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막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막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일론 머스크 얘기 말고 시간 관계상 제가 저 옆에 있는 세바스찬 스런 이 친구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친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그 교수인데, 혹시 여러분 특이점이 온다란 특이점 단어 들어보셨어요? 싱귤레러티? 싱귤레러티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약한 인공지능 있고 이제 강한 인공지능인데, 약한 인공지능은 알파고 같은 이런 것들 배워서 이제 논리적인 추론하고 그런 건데, 강한 인공지능은 자기가 의사결정도 하고 가치 판단도 하고 뭐 감정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45년이면
경영자들이 인공지능 경영자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제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계가 약한 인공지능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을 도와줘서 빨리 할 수 있게만 하지만 강한 인공지능이 되면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스스로 같이 판단해서 결국은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뛰어넘는 시기, 이걸 특이점이라는 싱귤레러티라고 그러는데 2045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그걸 빨리 땡기는 일을 평생 동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어느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내가 앞으로 한다고 그래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아예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남아있는 인생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게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게 내 사명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결정을 해서 이 사람이 만든 게 유데시티라는 세계 최초의 무크죠. 무크 여러분 잘 아시죠? 무크가 뭐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무크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버드, 스탠퍼드, MIT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의 교수들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무료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 그 과목의 수료증을 받고 싶으면 5만 원, 10만 원 조금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무크인데 코세라, 뭐 유데시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전 세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의 강의를 무료로 다 듣게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똑똑해져서 기계한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크라는 거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무크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투자도 해주고 펀드 기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무크가 점점 발달해서 지금 굉장히 크게 한국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세상을 바꾸고 있잖아요. 나노 디그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정 교수의 과목을 들으면 구글 같은 데서 거졸자들도 채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나노 디그리라고 그러거든요. 그 과목을 듣기 시작. 그래서 이제 구글이 대졸자를 안 보고 채용을 이제 하기 시작했잖아요. 저런 데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10년 후에, 15년 후에, 2030년 정도나 35년 정도 되면 전 세계 대학의 반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 대학의 4,000개 중 2,000개가 없어지고, 유럽 대학의 4,000개 중 2,000개 없어진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것을 사명으로 내세웠을 때, 실제로 직원들의 만족도나 고객들이 그 회사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이 4배 정도 높아진다라고 그러죠. 우리 작년, 재작년에 좀 다르지만 가뚜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가뚜기 뭐 착한 회사 오뚜기 착하니까 막 농심 먹지 말고 뭐 오뚜기 라면 먹자 뭐 이런 것들, LG전자 막 도와주자 막 이런 것들, 이런 일들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직원들도 훨씬 더 만족해서 일하게 된다. 그래서 MTP,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명과 비전, 이런 것들을 내가 이런 사업 하는데 뭐 이런 조그만 사업 하면서 세상 바꾼다 얘기하고 다닐 만한 잽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 명분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화두였었고요. 오늘 이제 핵심 주제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 행복 경영. 요거는 이제 제가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이 책에 잘 나와 있지만 제가 나름대로 사업을 할 때, 여러분들 사업할 때 보시면 크게 두 가지 가지고 사업하거든요. 하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하나는 내가 영업 같은 거 해봐가지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나와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는 하는데, 저는 99년도에 창업을 하면서 제가 기술을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뭘 가지고 창업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좀 잘 아는 게 경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경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8호학번이거든요. 8호학번에 경영학과 공부했고 88년도에 대기업에 입사해서 10년 동안 구매, 회계, 영업, 기획, 회장부속실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뭐 그 이후로도 뭐 대학원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경영 전략을 공부했고요. 직장생활 하면서 대학원에서 경영 전략 공부하면서 제가 공인회계사 시험을 합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회장부속실 있고,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상당히, 그리고 회사도 차려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경영 강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경영을 상당히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99년도에 창업해서 2003년이 됐는데 매년 똑같은 반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99년 말에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경영을 참 잘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잘할 거야. 2000년 말이 되니까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나는 경영을 굉장히 잘한다 생각하는데 1년이 지나고 하니까 경영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잘못했으니까 내년에 잘하겠지. 2001년 가도 똑같은 거예요. 2002년 가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앞으로 저는 계속 경영을 할 거니까 그럼 내가 계속 경영을 하는데 경영을 새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2003년에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 100권 정도 싸가지고 경영을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만들어가야 될 회사 경영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제 행복경영이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행복경영은 이건 뭐 특허를 낸 건 아니지만 제가 행복경영이라는 단어도 만들었고 뭐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SK 같은 데서 뭐 행복날개 뭐 이런 것들 전부 했고 그래서 사실 2003년에 처음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도 아까 몇 분이 언급해 주셨지만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이왕 공부한 거 혼자만 알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메일링하기 시작해서 2003년 10월 달에 메일링 시작해서요. 지금까지 한 3,500시간 정도를 거기다 썼고 3,500회 정도를 메일링 했고 요즘은 220만 명 정도가 메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이제 행복경이라는 책을 김영사에서 했고요. 이걸 이제 15년 동안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이제는 괜찮겠다. 어디 외부에 같이 하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행복경영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 행복경영의 포인트는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료는 다 오픈할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연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해야 될 기업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경영학이나 뭐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 너무나 쉽게 그냥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잖아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그걸 그대로 배웠는데 2003년에 대해서 내가 경영학 언론, 경제학 언론 다시 사가지고 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15년 그때 한 15년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의 목적은 이윤극대화다 그대로 써져 있는 거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공부 안 하시는구나.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국고 베껴다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제가 과연 기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기업의 목적이 과연 이윤극대화가 맞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결론적으로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목적이 이윤극대화라고 했을 때는 말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단기 이윤극대화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단기 이윤극대화가 됐을 때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직원들을 못 사게 굴거나 고객들을 속여가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과연 괜찮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꿈꾸는 거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초인류 기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뚜기처럼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 회장님들이 잘못해가지고 막 감옥도 가시고 막 글씨 올라오죠. 그럼 바로 하루아침에 회사가 막 망하게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은 착한 이윤과 나쁜 이윤이 있는데 착한 이윤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저는 요즘 우리 직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회사는 반드시 양손잡이 경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손잡이 경영은 단기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단기적으로 살아남는데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성장 발전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양손잡이라고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너무 단기에만 힘을 쏟으면 단기는 돈을 버는데 장기적으로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너무 장기적으로만 투자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좋은 회사 될 수 있지만 당장 현금 부족으로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 전체적으로 그렇고 사업부, 팀, 개인들까지도 양손잡이 경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는 통상 7대3 정도로 현재 7, 미래 3을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 이윤 극대화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부분에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대표적으로 기술, 아까 직원 만족, 고객 만족, 사회적 책임, 평판, 브랜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으로 잡히거든요. 단기 이윤 극대화만 집중하다 보면 당장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단기 이윤 극대화는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윤 극대화가 아니면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를 제가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가만히 보니까 기업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직원도 사람이고, 고객도 사람이고, 사회도 다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뭔가 좀 잘해주면 되겠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행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잘해주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뭐 돈 많이 못 벌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다면 회사를 지원하고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면 정말 오랫동안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행복경의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라 이해관계 행복 극대화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자리이타가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많이 듣는 단어가 될 거고 행복경영의 핵심 이념이고 우리 행복한 경영대학의 핵심 이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리이타는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인데 남을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행복경영의 철학, 행복경영 이념으로서 자리이타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여기 보는 머크사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실제로 머크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의약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줄 것인가를 생각해서 정말 좋은 의약품을 개발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빨리 낫게 돼서 그 환자들이 우리 상품을 사주게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돈도 벌게 된다. 이게 이제 자리이타의 핵심 개념인 거죠. 제가 2003년으로 기억하는 한창 공부할 때 이제 이랜드 박성수 회장 인터뷰가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너무 멋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나는 무수한 많은 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근데 그 모든 사장님들은 막 사업을 벌리고 싶어 해요. 근데 사업에 많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성공한 사업과 실패한 사업에 공통점이 있더라. 실패한 사업들은 이거 하면 돈 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한 사업들은 대부분 실패했고 저거는 고객들이 정말 불편해하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싶고 뭔가 사회에 뭔가 필요한 니즈가 있어서 내가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성공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자리이타의 대표적인 표현 같아서 제가 하나 사례를 가져왔고요. 행복경의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이해관계자가 고객도 있고 주주도 있고 이제 직원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IMF 되고 나서 우리나라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주 중심 경영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 기업가치 극대화라고 표현합니다.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얘기는 주식을 극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주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이제 그전에는 그냥 오너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기업가치 극대화 이게 이제 굉장히 선진적인 경영인 것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그 이익 극대화가 마찬가지고 그것보다 조금 앞서 있는 게 고객들의 행복, 고객 만족, 고객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라는 고객 감독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주도 중요하지만 주주보다는 고객이 중요하고 고객보다는 직원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해관계자 행복을 극대화하는데 그중에 순서가 있다. 첫 번째 직원이고 두 번째 그렇게 행복한 직원들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면 결과적으로 주도 돈을 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여기 이제 하워드 슐츠나 리차드 브랜슨이나 샘 월튼, 하워드 슐츠가 누군지 아시죠? 스타벅스 회장. 리차드 브랜슨은 버진 그룹 회장. 그리고 샘 월튼은 월마트 창업 회장인 거죠. 이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한 줄에 나란히 있지만 이거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다시 하나 좀 다음 페이지로 보면 이거 제가 사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얘기를 하는데요. 쿵푸 판다가 지금 3편 나왔나요? 4편 나왔나요? 다 보셨어요? 3편? 3편 아니면 4편인데 이게 6편까지 나온대요. 이게 나오는데 1편이 2008년도에 나왔어요. 2008년도에. 근데 이런 대작 영화는 한 5년 전부터 기획회의를 한대요. 그 기획회의 하는 사람 4사람 중에 첫 번째 기획회의 했던 4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제 들었는데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2003년도에 뭘 기획회의를 하면서 근데 이게 첫 편에 5천억을 벌었고요. 곱하기 6하면 3조 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3조 원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시면 4명이 모여가지고 2008년도에 어떤 주제로 영화를 만들까? 이렇게 화두를 던지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 그래서 중국을 화두로 앉아.
그러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게 뭘까 했더니 콩푸하고 판다가 나오는 거죠. 판다가 한국에서 별로 안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이런 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동물이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가 모여가지고 결국은 3조 원의 부가가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업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과거에도 그랬지만 미래에는 정말 한 사람이 정말 10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이 된다. 그래서 고객도 중요하지만 정말 직원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직원들을 잘해줘야지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직원들이 몰입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직원 행복이 최고다. 두 번째는 단순히 이렇게 뭐 경제적인 가치로만 직원 행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요즘은 이제 워라밸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지만 1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저는 생각할 때 직원들은 자기 인생의 3분의 1을 회사에 바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은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을 회사를 위해서 바치는 직원들을 그 사람들이 불행한 상태에서 내가 오너인 내가 창업자이고 오너인 내가 돈을 벌고 회사가 발전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인생의 3분의 2 정도 적게는 2분의 1을 같이 투자하고 있는 직원들이 먼저 행복하게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그게 경영자의 첫 번째 의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위적으로 한편으로는 어떤 그 기술적으로 직원 행복이 첫 번째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경영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GWP 아시는 분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직원 행복한 회사들이 한 70점, 70점, 뭐 80점 이렇게 되는데 GWP가 80점 회사한테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NPS라고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생략을 하겠는데 보통 한국 기업들의 NPS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정도 한국 대기업들의 NPS가 NPS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서비스를 체험한 고객들한테 0점부터 10점까지 우리 서비스를 주변 동료들에게 추천하겠느냐라고 물어봐서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매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0점부터 6점, 6점만 돼도 좀 높은 거잖아요. 0점부터 6점까지는 마이너스 1점을 매기고 7점, 8점은 0점을 매기고 9점, 10점을 매겼을 때만 플러스로 해가지고 백분율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평균 대기업들이 마이너스 15, 플러스 15 사이고요. 근데 우리 현재 휴넷은 한 65 정도 됩니다. 65 정도.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둘 다 80까지 끌어올려야겠다. 직원 만족, 고객 만족을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리타 행복경영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자 행복경 모델 만들었고 자리타 아까 그 먹사 걸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교육 영업을 할 때 뭐 고객들한테 매출 올리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고객들을 먼저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매출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는 빠졌지만 책에 넣듯이 작년에 이제 2017년도에 저희가 정관에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나라의 헌법하고 똑같잖아요. 정관 서문 헌법 서문에다가 우리는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예강 행복 극대화 직원 최우선 그 다음에 자리타 행복경 이념 이런 것들을 정관 서문에다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직원 최우선 원칙은 좀 말씀드렸고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이게 왜 중요한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이병철 회장께서 1980년 8월 27일인가 정경련 회장 하실 때 강의를 하셨는데 난 내 시간의 80%를 사람을 뽑고 뭐 사람 관리하고 하는데 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떤 책을 또 보니까 재결체장이 2002년까지는 재결체장이 세계 최고 잘 나가는 경영자였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난 내 시간의 75%를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내보내고 보상하는 데 쓴다. 나는 이거를 한국 이병철장한테 배웠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알아봤더니 그 내용도 이 책에 있습니다. 책 보시면 그 내용 다 들어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병철장은 80%라고 하는데 자기는 75%만 쓴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요즘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업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경영 원리 많이 나오는데 요즘 실리콘밸리 굉장히 잘 나가서 중국 기업들도 한국 기업도 무조건 실리콘밸리 따라가는
그런 경향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강점을 극대화하고 실리콘밸리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해서 정말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야 된다. 재결체장, 그 잘 나가는 재결체장도 이병철한테 배웠는데 우리가 무조건 외국 것만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드렸고요. 직원이 행복한 회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TGIM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TGIM이란 단어는 Thanks God it's a Monday. 그러니까 월요일이라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반대말이 뭐죠? TGIF. 한국말 뭐죠? TGIF가? 불금이죠, 불금. 불금에 조금 더 지나치면 황토. 불금, 황토. 모든 직장인은 불금을 기다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불금 되게 좋아요. 불금 되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월요일을 기다리는 회사, 월요일 출근하고 싶어하는 회사. 이 내용은 제가 좀 바꿔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포스라는 그 온라인 신발 파는 회사의 직원이 했던 이야기인데 정말 여러분 회사를 직원들이 정말 월요일에 출근하고 싶은 회사만 만들 수만 있다면 저는 회사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아까 직원 몰입도를 계속 조사를 하는데 거의 한 65에서 70 이렇게 가는데 이 TGIM 이 부분은 40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점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그래도 TGIM 좋아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월요일 좋아하는 회사들 직원들. 애 있는 아주머니들 되게 월요일 날 출근하고 싶어. 얘가 더 싫은 모양이에요. 회사보다. 그래서 그 인재계 첫 번째는요. 회사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재를 뽑아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정말 사람들이 잘 놓쳐요. 그러니까 이 패커드 없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말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회사는 나하고 같이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사람을 뽑는 것 그 이상으로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럼 결국은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정말 뛰어난 나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어갈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밑에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죠. 사람 뽑는데 2%만 시간 들이고 뽑아놓고 후회하는데 74% 시간을 들인다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33년 동안 제가 경영을 공부했거든요. 34년 정도 이론부터 실무까지 다 하고 있는데 경영에 있어서 룰 넘버 1을 골라라 그러면 저는 주저없이 회사를 하는데 같이 가야 될 정말 핵심 인재. 그 중에서도 이제 임원급들이 제일 중요하죠. 이 임원급들을 뽑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인재, 그 중에서 같이 일할 임원급들을 뽑는데 내 시간에 몇 %를 쓰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 하고 있죠. 정말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중요한 거를 그냥 제껴두고 다른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 뽑아야 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을 적게 주니까 좋은 사람 뽑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좋은 인재들이 과연 꼭 얼굴만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EBP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Employee Value Proposition이라고 해서 직원들은 이걸 총보상 개념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래서 경영을 잘하려면 워포 탤런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돈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근데 돈만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탤런트를 가진 인재들도 꼭 돈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더 뛰어난 인재들일수록 돈이 아닌 것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비전과 사명, 그 다음에 인정과 보상, 인정, 뭐 같이 하는 동료, 성장과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관계적인 수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쟁탈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 잘 아시겠죠. 제가 이제 2003년도에 행복경영 이야기하면서 직원 최우선 원칙을 이런 경영자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은 되게 사람들이 막 쟤는 정말 현실을 모르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 막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직원 최우선 원칙 굉장히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보시면 잠깐만요. 이 자료를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제임스 쿠제스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있는데 이분이 실제로 전 세계 직장인들이 2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하면 진짜 몸 바쳐서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헌신적으로 회사 일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경영자분들은 다 이거 직업의 안전성, 높은 급여, 훌륭한 복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는데 22,000명의 답을 뽑아보니까 이 순서대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일하기, 흥미로운 업무 성과 같은 공로 인정, 자기개발의 기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상사가 들어주기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재 뽑는데 꼭 돈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번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은 그 일종의 재미열정은 하고 있는 일에 가치가 있다, 선택권, 자율 선택권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사람 뽑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짐 콜린스라는 이제 그 교수는 책에서 이렇게 S급 인재 뽑아놓으면 자기들이 비전도 설정하고 자기들이 버스도 몰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S급 인재 뽑기만 된다. 근데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통상 SABC 이렇게 등급을 매겨서 얘기를 하는데 S급은 자기가 알아서 어떤 화두나 아젠다까지 잡는 사람들,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직접 한 사람. A급은 한 번 이야기하면 그대로 다 따라서 하는 사람들, 결과 나온 사람들. B급은 한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따라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 C급은 계속 얘기해도 안 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S급 인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에 B급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S급 인재라 하더라도 뽑아놓으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급은 매일매일 간섭해도 잘 안 되는 거고, B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칭해줘야 되고, A급은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줘야 되고, S급은 3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얘기해주고 동기부여도 하고 얘기도 같이 나누고 해야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지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아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기복도 있고 막 몰입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터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작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외국에 있는 컨퍼런스 같은 데 가보면 미국 기업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정말 많이 얘기하는 단어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고요. 나중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를 거의 이야기를 안 해요.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 직원 인게이지먼트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걸 세 가지로 측정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가서나 친구들 만나서 야 진짜 우리 회사 너무 좋아 라고 얼마나 얘기하느냐. 두 번째는 나는 이 회사에서 5년 10년 동안 계속 근무하고 싶어, 이런 장기 근속 의지. 세 번째는 이걸 잘 느끼실 텐데, 상사나 리더나 사장이 100이라는 업무를 줬을 때 그 직원들이 나는 100밖에 업무를 안 받았지만 130을 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몰입도를 측정을 하는데, 한국 기업들의 평균 몰입도는 15 정도 되고 있고요. 미국 기업들의 몰입도는 35 정도, 한 2.5배 가까이 넘잖아요. 글로벌로 가장 잘 나가는 구글 이런 데는 60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65점 정도 됩니다. 65점 정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기업들은 우리보다 한 3배 가까이 몰입하는데 더 몰입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 회사 사장님들은 몰입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얼마나 오래 책상에 앉아있느냐 하는 데 집중을 하는데, 우리 되게 근면 성실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워라밸 얘기 많이 하고 주 52시간 근무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좋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일한다는 측정이 얼마나 책상에 오래 앉아있느냐 가지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착하고 예쁘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직원들한테도 일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다. 우리 늘 일을 인풋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은 절대 인풋이 아니죠. 옛날 삽질할 때는 인풋이 아웃풋하고 동일했겠지만 지금은 인풋 시간을 줄이더라도 얼마나 몰입하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잖아요.
전 세계 38개국의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노동 시간이 얼마 전까지 항상 꼴찌에 두 번째인데, 멕시코 다음 두 번째인데 이제 세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로 일을 많이 해요,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프랑스나 독일 같은 데 비해서 거의 한 2배 가까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성 꼴찌 수준이죠. 특히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비해서는 2배 정도 생산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 얼마나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있냐가 아니라 얼마나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일하냐. 저도 한때는 막 8시, 9시에 이렇게 사무실 돌아다녀보면 되게 오래 야근하는 친구들 보면 되게 이뻤었거든요. 얘들이 회사 먹여 살리는구나. 정말 회사에 뭐 충성하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야근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 되게 싫어하고요. 그다음 쓸데없는 야근, 그다음 상사 눈치 보면서 하는 야근, 이런 건 정말 필요 없고요. 빨리 퇴근시키고, 저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8시간을 집중적으로 일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하루에 집중 일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면서 자기 충전도 하고 개발도 하고 집안도 행복하면 같이 행복하요.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일에 대한 시각을 좀 우리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15년 동안 이게 너무 시간이 빨리 가서 행복경을 하면서 다른 건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직원 행복 최우선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심지어 저희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행복 최우선, 직원 행복경 이런 단어를 쓰지 말자라고도 할 정도로 이 문제가 계속 난제였습니다. 어떤 게 난제였냐면 직원 행복 최우선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직원들이 위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 책과 또 우리 문주희 인재경영실장이 앞으로 강의를 할 텐데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직원 행복에서. 근데 자꾸 이제 직원들한테 여러분 뭐 해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어보면 나오는 대답이 공기청정기 달아주세요, 뭐 의자 바꿔주세요. 의자도 뭐 좋은 걸로 다 바꿔줬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의 생각 수준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 행복 말초적인 뭐 그런 소위 말하면 위생 요인에 너무 집중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 직원들이 굉장히 미웠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잘해준데 계속 더 달라고 그러고 막 되게 미웠는데, 어느 순간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이건 직원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몇 가지를 보시면 행복은 주관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객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안 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마치 내가 여러분들이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준 거죠. 행복은 잘 아시겠지만 연습이고 기술이고 노력이잖아요. 이 두 가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일반적인 의미의 주관적인 행복을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에 살아가는 휴넷이라는 어떤 기업체라는 조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될 객관적인 행복을 정의를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꿨고요. 그래서 직원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휴넷이라는 회사 내에서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될 행복의 객관적인 요인들을 저희가 뽑아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매직 플러스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매직 플러스는 원래 미닝은 이제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내가 하는 이 의미와 가치를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말보로 같은 친구들도 정말 담배 피면서 남자들 기도 세워주고 멋지게 한다,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자기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와 가치, 그래서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실제로 교육이라는 게 그런 게 많아서 저희 회사는 미닝에 대해서 한 82점 정도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성, 일과학습 통해서 성장을 배우고 인정하고 보상받고 동료 하나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나고 재밌게 생활하고 100년 동안 할 수 있다 100세 정년,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까요?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아까 MTP 말씀드렸잖아요. 의미 정말 중요한, 이것 직원들이 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웬만한 것 가지고 불평만 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뭐 급여 좀 덜 받는다고 문제 아니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조금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율 참여에 대한 주제인데,
통상 사장님들이 또 가장 직원들한테 불평불만이, 사장님 직원들한테 불평불만이 뭐냐면 직원들이 오너의식이 없다. 직원들이 직원의식, 주인의식이 없다. CEO 마인드가 없다. 가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걸 CEO 마인드나 직원의식, 주인의식을 얻기 위해서 막 스탁옵션도 주고 주인을 진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저는 주인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고 내가 그걸 결정할 수 있을 때 그 일의 주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그 일의 주인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회사의 CEO 마인드로 일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도록 뭐 저희 그 셀프 승진제, 승진하고 싶은 사람 자기 왜 승진해야 되는지 얘기하면 승진시켜주고, 물론 심사를 하지만 조직 개편할 때도 비밀리에 조직 개편 다 하잖아요. 저희들한테 직원들한테 다 공개를 해서 본인이 어디 가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 팀 어떻게 바꿔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참여하게 만들고요. 심지어는 저희 회사가 작년에 이제 무제한 자율휴가제에서 휴가를 맘 놓고 맘대로 가라 라고 했는데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장이나 회사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일을 인풋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관리하겠다. 넷플릭스 같은 회사는 뭐 2달 동안 휴가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회사는 B급이면 다 회사를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아웃풋으로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어 대신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8시부터 10시까지 유연 근무제. 그리고 그 전에는 직원들이 9시 되면은 막 이렇게 막 우리 직원 평균 나이가 34살인데 막 뛰어다니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체크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머슴밖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 그 카드 이런 것도 다 없애고, 물론 이런 것들 자율권을 주면은 당장은 부작용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부작용 현명히 넘겼을 때 직원들이 자율적인 선택을 하면서 주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교육 쪽은 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하는 거요. 근데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정과 칭찬, 우리 칭찬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옛날에 뭐 한 15년 전에 칭찬은 고려도 청춘한다 얘기 나오면서, 칭찬은 뭐 기로 먹는 보약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면서, 나는 칭찬 먹고 뭐 4일간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으면서 칭찬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훨씬 더 칭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65% 사람들이 1년 동안 상사한테 한 번도 칭찬을 안 들었다고 할 것인가? 과연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게 이게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 자기 점수를 80점으로 줘요. 80점으로 자기 평가해 보면. 이건 과학적으로 다 나온 이야기예요. 제가 점수만 좀 아까 얘기했지. 근데 그 리더들이 볼 때 평가할 때는 한 5명, 10명 이렇게 놓고 평가하면 얘는 70점, 75점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이 70점인데 칭찬해주라니까 75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너 75점이 막 칭찬하는데, 근데 얘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나는 80점인데 우리 사장은 나를 75점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한 15% 정도 인플레이를 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70점이라고 생각되면 너는 85점 된다. 이 정도는 해야지, 야, 우리 사장님이 진짜 이제 나를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추측인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인정에 배고픈 사람들, 인정해줬을 때 그 사람들은 날라다니잖아요. 동료 간의 의대 정말 중요하죠. 요즘 신입사원들 중에 중소기업 취직해서 대졸 신입사원들 1년 만에 그만두는 확률이 44%고, 대기업의 28%가 1년에 그만둬서 37%가 1년 안에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만두는 사람들의 이렇게 설문을 해보면 겉으로는 비전이 없어서, 회사 미래가 없어서가 한 70%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직속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 그룹, 회사 조직 내의 갈등, 친화, 친목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건 또 나중에 잠깐 좀 밀레니얼 세대 할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좋은 인재들이 많고 뭔가 배울 거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회사에 더 출근하고 싶고, 그런 회사에 더 좋은 인재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들 뽑는 게 중요하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다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줘야지 아무 사람을 뽑아가지고 잘하면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짐 콜린스가 엄격과 비정 사이를 얘기하면서 정말 적합한 사람을 뽑아라. 적합한 사람이 안 있을 때는 내보내라. 아까 노무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것도 정말 충격적으로 나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은 사건인데 코스닥 사장님들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회사의 사장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사장님이 갑자기 자기는 요즘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젊고 활기찬 친구인데 그래서 충격받았는데 그 옆에서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코스닥 정도 사장 운영하려면 정말 힘든 모양이구나. 지금 사장님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것 특히 잠을 설치고 잠을 못 자는 고민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 못 자지 다른 게 전략적인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이슈가 너무 중요한데 그럼 이 사람에 대한 고민 중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고민이냐면요. 잘한 사람의 고민인 게 아니라 아까 C급 인재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너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면서 잘해보냐. 근데 아까 C급 플레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C급 플레이를 내보내면 이 사람의 인생이 망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 인생이 또 있는 거고요. 자기 그 사람한테 적합한 자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짐 콜린스는 두 가지 경우에 꼭 사람을 내보내라. 첫 번째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다시 뽑나 뽑겠냐. 처음에는 모르고 뽑았는데 1년, 2년 같이 근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을 샅샅이 알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 사람 다시 뽑으라면 뽑겠냐라고 했을 때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내보내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면 겉으로는 잡는 척 하지만 속으로 속이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 가정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정. 임원들 중에서. 팀장급 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내보내라. 라고 합니다. 이게 비정한 게 아니고 엄격한 거다. 그리고 그 사람도 더 좋은 길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꼭 내가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문화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 아까 자포스를 갔는데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찍어왔는데 뭐냐 그랬더니 초창기 때 이렇게 넥타이 메고 다니면 위계가 되고 좀 딱딱하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걸어놨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써도 되죠? 지금 도저히 5분만 더 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정말 이 사장은 우리 직원들은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 남자들도 근데 사장은 좀 항상 넥타이 메고 다닌다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이걸 보고 나서 넥타이를 풀고 다니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은 또 좀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실리콘밸리 문화고요.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글의 아침 자유가 시작된다.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회사 성과를 결정하는데 세상을 바꿔 변혁점 없고 말씀드렸죠. 자리 당연히요. 요즘 뜨고 있는 애자일. 그러니까 아무리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해봤자 시간 많이 걸리고 실제 그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막 해보면서 바꿔가자는 이야기고 수평 문화, 한국 문화의 지금 대기업의 가장 문제가 위계 문화죠. 사람 중시 열린 문화, 이해관계 정생 문화, 도전 실패 이런 것들인데 이걸 보시면 한국 사람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리콘밸리 장점 단점인데 무조건 여기만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져. 그러니까 특히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막 대기업들에서 직급 없애고 그다음에 막 뭐 무슨 님자로 부르고 막 영어 이름 부르고 막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목표가 유계적인 거를 수평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 거 따라서 그대로 배우면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정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밀레니얼 세대세요? 모르죠. 밀레니얼 세대가 정의가 왔다 갔다 해요. 뭐 미국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데 통상 81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 세대라 하는데 왜 이게 경영에 있어서 엄청난 화두가 되고 있냐 라면요. 지금 81년, 2년 어떤 조사에서는 86년부터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81년, 2년이면 한 38, 7 됐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위에 리더급들은 전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두 세대 간에 리더와 일반 직원 간의 이 생각의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화성의 손 남자, 금성의 손 여자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전혀 대화가 안 통한다. 근데 밀레니얼 세대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87%가 자기는 정말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그거를 똑같이 사장님이나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밀레니얼 세대가 열심히 일한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11%만 열심히 일한대요. 7배 차이가 나는 거죠. 더 심한 거. 밀레니얼 세대한테 여러분들 회사에 충성합니까? 조직에 충성합니까? 뭐 조직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물어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81%가 조직을 위해서 일한대요. 근데 사장이나 그 HR 담당자들은 1%만 그렇게 한다고 대답하는 거죠.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밀레니얼 세대고 이 사람들의 포션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나라에서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아재 개그니, 뭐 꼰대니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를 내 생각대로 애들을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그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도이체가 이제 아까 43%가 1년 안에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그 특성, 그 다음에 경영자들이 밀레니얼 세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취지 말씀드렸고, 다른 거는 플랫폼은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책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가 꿈 중에 하나 코리안 탈무드를 만드는 건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0.2%밖에 안 되는데 뭐 정치, 경제, 뭐 전체 문화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인 끌고 가잖아요.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그 여자가 힘이 세다든지 뭐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든지. 근데 공부를 중요한데 유대인들은 좀 다르죠. 우리는 학력, 그래서 학력자를 과거에 어떤 학교를 나왔냐, 가방끈이 얼마 기냐, 이건 과거를 보는 거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현재, 미래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의 힘력자를 주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뭐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공부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게 다른 거죠. 유대인들의 이런 지혜에 유대인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것에 그 지혜가 탈무드에 있다고 생각하고, 탈무드에도 이제 이런 뭐가 달라도 다르게 하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글자를 제가 꼭 한 줄로 바꿔 쓰고 싶은데 꼭 잊어버리는데 이거 딱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요 말이 제프리 페퍼라고 스탠퍼드 교수가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이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잘 한번 보시면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하면서 남과 다른 특별한 게 비정상이잖아요. 남과 다른 특별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체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뭔가 남과 다른 특별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뭐가 달라도 나와 다르게 해라. 이게 저는 늘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 학교도 그렇고 개인 공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가 달라도 나와 다르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